오늘 오후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수능을 마친 남학생 10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일부는 상태가 다소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펜션에서 숨지거나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학생들은 서울 대성고 3학년생들로 체험학습을 위해 강릉으로 여행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고 구토 흔적도 발견돼 담당 의사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3명 가운데 8명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판사들의 이름이 공개된 이번 의결은 정치권이 준비 중인 판사 탄핵 소추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역을 출발해 북한으로 건너갔던 남북 공동조사 열차가 활동을 마치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공동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6일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이 열립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수능을 마친 남학생 10명이 강원도 강릉 한 펜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송세혁 기자, 사고 경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펜션에서는 경찰이 출입을 통제한 채 국가수와 가스공사 직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119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늘 오후 1시 15분쯤인데요. 이곳 펜션에서 10대 남학생 10명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펜션 주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7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상태가 위중해 헬기로 원주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 남학생 10명은 앞서 어제 오후 3시 50분쯤 펜션에 도착했고 오늘 새벽 3시까지 인기척이 있었다고 펜션 주인은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학생들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대성고 학생들로 수능을 마치고 함께 펜션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생들이 묵은 2층 201호는 복층 구조인데요. 1층 거실에서 4명, 방에서 2명, 그리고 복층에서 4명이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학생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으며 여기저기에 구토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측정 결과 1층과 복층 모두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155ppm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당 의사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발견된 펜션 2층 베란다에는 가스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경찰은 보일러 연통 연결 부위가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일산화탄소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저동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네, 강릉 현장 먼저 연결해봤고, 이번 사고 피해 학생들은 모두 고3, 서울 대성고등학교 3학년생들입니다. 비보를 접한 학교는 비상대책반을 꾸렸고 학교장 등은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서 강릉으로 갔습니다. 역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 대성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학교 측도 충격이 상당할 텐데 이번 사고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학교 앞은 매우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날이 어두워졌고 많은 취재진들이 학교 앞을 지키고 있지만 학교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학교 안에서는 교사 등을 중심으로 이 비상대책반이 꾸려져 사고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장학사와 은평구청 관계자 등도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대성고등학교 교장 등이 강릉에 갔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펜션 사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강릉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강릉의 펜션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대성고등학교의 3학년 문과반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과반은 3학년 1반부터 3반까지인데 학생들은 반은 다르지만 서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었고 겨울방학까지는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곳 대성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현재 기말고사 시험 기간입니다. 수능을 마친 3학년 학생들은 어제부터 외부 체험 활동 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개인 체험 학습은 농촌이나 문화 유적지 탐방 등의 목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고 출석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들도 체험학습 계획서를 낸 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강릉을 찾은 건데요. 강릉의 교사나 학부모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가 체험학습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현장을 찾았던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도 확인하고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성고등학교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자, 이렇게 사고 현장 그리고 대성고등학교 현장까지 연결해 봤고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은 사망을 했고 7명은 병원으로 이동됐습니다. 의식이 없는 7명은 강릉 아산병원, 또 고려병원, 동인병원 등의 분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원 기자. 네, 강릉 아산병원입니다. 네, 아산병원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안타까운 가운데 쾌유를 바라는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강릉 아산병원인데요. 오늘 오전 강릉 펜션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학생들이 후송을 위해서 이동된 그런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10명의 학생들이 병원 3곳으로 나눠 후송됐는데요. 조금 앞으로 가보시죠. 현재 응급실에 계속해서 분주하게 지금 의료진이 지금 오가고 있고요. 고압산소 치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막 교대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아산병원은 6명이 후송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안타깝게 숨졌고요. 19살 광목운 등 5명이 치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강릉 동인병원에서 후송된 2명도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 안타깝게 숨졌고요. 동인병원으로 옮겨진 남목운 등 2명은 상태가 유독해 헬기로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원주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망자 3명, 의식을 잃은 학생이 7명인데요. 현재 이곳 병원에는 몇몇 가족이 도착을 했습니다. 심경도 밝혔는데요. 현장에서 사망자 명단이 막 뒤바뀌면서 무척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조금 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나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황망하고 안타깝다면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학생들 모두 상태가 후송부터 상태가 무척 좋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이곳 병원에 2시쯤 도착을 했는데요. 응급실서 산소 치료를 받았고요. 4시 반쯤에는 고압산소 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챔버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기압이 상승하면서 고압산소를 주입하는 잠수함처럼 생긴 그런 의료시설인데요. 큰 병원에도 많이 없는데 이곳 강릉에 있는 아산병원은 바닷가다 보니까 잠수사들이 많아서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 챔버라는 게 헤모글로빈과 일산화탄소를 분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내부에 앉으면 12명까지 가능한데 우리 학생들이 누워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치료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3명 정도, 3명과 2명, 5명이 나눠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3명이 치료받다가 막 나왔고 지금 2명이 교대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치료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계속해서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챔버 쪽으로 좀 가까이 보실까요? 현재 고압산소 치료센터에서 많은 취재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발견 당시 학생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에 구토 흔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전형적인 중독 증세라고 합니다.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25에서 4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보통 흡연자도 5% 내외를 보입니다. 현재 챕터 안에 일부 학생은 묻는 말에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돌아오고 있을 정도로 호전된 상태라고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다만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서 계속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오늘 치료를 마치면 내일 오전 중에 다시 한번 치료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병원 관련해서 환자 소식은 계속해서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YTN 지환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이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야당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공식 언급을 자제하던 민주당은 개인 비리를 덮으려는 허위 사실일 뿐이라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린 뒤 첫 회의를 연 자유한국당. 이번 사안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총공세를 펼 채비를 마쳤습니다. 갓 취임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의혹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저희는 앞으로 향후 당에서 국정조사까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바른미래당도 청와대를 향해 사람의 탈을 쓰고는 저지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과 동시에 사실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촉구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즉각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식 대응을 자제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꺼내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습니다. 범법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논란이 커질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의 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을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시켜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첩보 생산 기술자의 농간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고용세습 국정조사, 유치원법 등 산적한 과제에 특별감찰반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어렵게 시작된 임시국회의 연말정국이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활동이 과거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비슷하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이유였는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에 국정원의 정보 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 정부 수집 업무를 금지시켰습니다.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어느 언론이 특감반의 활동 내용 가운데 문제를 삼고 있는 시중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를 이 요건에 비춰봅시다. 첫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하였습니다.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습니다. 둘째,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복당했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에서 보수 통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을 떠나 무너진 보수를 되살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국민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에 돌아가 보수의 개혁과 통합에 매진하겠습니다. 더 힘있고 믿음직스러운 보수, 더 새로운 보수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고 민생경제와 국가 안보를 되살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보고 오신 대로 이학재 의원 기자회견 직후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은 이 의원을 향해 정보위원장직을 내놓고 나가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친 몸싸움이 발생하고 이 의원이 피신하는 등 소동까지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 함께 보시죠. 뭐하세요? 양심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양심 있으면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자 이학재 의원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자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이 앞을 막아서면서 거세게 항의합니다. 급기야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고 취재진과 방호원까지 한데 엉키면서 회견장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의원은 결국 회견장 옆 기자실로 한동안 대피하는 웃지 못할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은 이 의원이 바른미래당 몫의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한 채로 탈당과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한 것은 먹튀자 배신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보위원장 먹튀하려고 바른미래당 왔습니까? 자한당은 지금 장물합입니까? 이건 안 돼요. 바른미래당 정보위원장 내놓고 가세요. 사퇴하세요. 네, 하지만 이 의원은 당적을 바꿀 때 위원장직을 사퇴한 전례가 없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이상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3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서만 정직 등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통진당 재판 등에 관여하거나 부적절한 문건을 작성한 점이 사유였습니다. 관련 소식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가 청구된 판사 13명 가운데 8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정직 3명에 감봉 4명, 견책 1명으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현직 판사들입니다.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을,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박상원, 정다주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을, 김민수, 시진국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4개월과 3개월의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들이 통진당 국회의원 사건 등의 재판에 부적절하게 관여하고 판사 모임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모 판사 등 2명에 대해선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의혹 판사 13명 가운데 실제 징계는 8명에 그친 셈입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판사들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가운데 이번 의결은 정치권이 준비 중인 판사 탄핵 소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사법농단과 관련해 대법원이 현직 판사를 징계 의결했다는 소식 보고 오셨는데요. 관련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조성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방금 앞선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오늘 의결된 법관들의 징계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앞서 보신 것처럼 권남기 기자 리포트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징계가 청구된 판사가 모두 13명이었는데요. 예.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이 가운데 8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어제 4번째로 열린 징계 심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정직 3명에 감봉이 4명, 견책 1명으로 모두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현직 판사들입니다.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박상원, 정다주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을, 그리고 김민수, 시진국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4개월과 3개월의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예. 이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사건 등의 재판에 부적절하게 관여하고 판사들의 특정 모임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점 등이 징계의 사유로 꼽혔습니다. 네. 정직 6개월이 가장 큰 징계였었고 징계가 청구된 게 13명인데 그중에서 8명이 징계가 됐단 말이죠. 네. 고심 끝에 내린 징계이긴 합니다. 7월부터 이미 진행이 됐던 고심 끝에 의결이 나왔지만 그래도 소망망의 처벌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징계 결과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지 6개월 만에 나온 거고요. 예. 네, 그만큼 대법원의 고민이 컸던 걸로 해석은 됩니다. 그러나 6개월간 장고한 징계 결과가 예상에 못 미친다는 그런 솜방망이 징계란 비판이 법원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헌정 초유의 직무상 위반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최고 징계가 정직 6개월인 것은 너무 가볍다는 지적입니다. 네, 법관징계법을 보면 징계 종류는 정직과 감봉, 견책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기간도 최장 1년까지 내릴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장파 판사들의 징계 결과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차성환 수원지법 판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정직이 내려졌지만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정직 1년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탄핵 국회 청원을 해보겠다며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춘천지법 류영재 판사도 징계위가 국민과 달리 정직도 너무 센 징계로 생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과 변호사단체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솜방망이 징계를 규탄한다면서 국회는 하루빨리 법관 탄핵 소추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고요. 참여연대 역시 법원의 자정의 기회를 수없이 줬지만 스스로 걷어찼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대체로 징계 수위가 적정하고 무혐의 결정을 받은 법관들의 심적 고통을 위로해야 한다고 보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이 구속영장 기각된 이후에 수사가 조금 주춤한 것 아니냐 인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마침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오늘로 딱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전직 대법관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수사 기류가 다르긴 한데요. 잠잠해 보이지만 법원 행정처를 압수수색해서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진실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애초 계획과 달리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재청구를 위해서 보강 수사를 이어가면서 처벌 대상도 넓히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네, 여기에 또 서기호 전 의원의 그 판사 재임용 탈락과 그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법원행정처가 관여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관련해서 서기호 전 의원이 그제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서 전 의원은 판사 시절인 2012년 1월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SNS에 올렸고 다음 달 10년마다는 재임용 심사에서 이례적으로 탈락했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가 단계별로 작성한 대응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예. 최근에는 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 전 의원이 재임용 탈락에 불복해서 행정법원에 낸 소송을 빨리 진행시키라고 압박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예. 이러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수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심사겠죠. 의혹의 정점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언제 소환하느냐 이런 궁금증이 많을 것 같은데 조 기자가 보기엔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보통 수사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은 올해는 넘길 걸로 보입니다. 조사하기 전에 마무리할 수사가 남아있다는 게 검찰의 현재 입장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쯤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을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수사 상황은 계속돼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법조팀 조성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년 만에 북한 지역으로 들어갔던 우리 열차가 돌아왔습니다. 대북 제재로 당장 철도 협력이 속도를 내긴 어렵지만 두만강 지역 철길을 처음으로 둘러보며 한반도 종단 철도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 덮인 함경북도 명천 인근 철길을 남북 공동조사단이 함께 걷습니다. 평소 개방되지 않는 두만강 철교지만 남북 조사단에겐 특별히 허락됐습니다. 처음으로 두만강 다리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대륙을 향한 한반도 철도의 꿈을 꾸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공동조사단을 태우고 북한으로 떠났던 우리 열차까지 귀환하면서 공동조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6세 동안 북한 경의선과 동해선 1200km 구간에 있는 기차역과 다리, 터널을 둘러봤습니다. 입구 안쪽까지 눈이 쌓인 함경남도 단천 인근의 풍예터널. 터널은 북한말로 차구리라 하는데 북한에서 가장 긴 4,500여 미터 광주령 터널도 조명시설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북러 접경지역 54km 구간은 러시아와의 원활한 화물 운송을 위해 궤도를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정작 국내용인 표준궤는 녹이 슬었지만 북러 간 궤도는 빈번히 이용된 듯 말끔합니다. 경의선의 경우 잘 쓰지 않는 개성에서 사리원 구간은 시속 20km 정도로 속도가 낮았고 베이징행 국제선이 다니고 있는 평양에서 신의주 구간은 시속 50에서 6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동해선의 경우 해안가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데다 터널도 많아 속도를 내긴 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만강까지는 거의 시속이 한 30km 내외예요. 물론 이제 나진이나 청진 이상을 넘어갈 때는 조금 속도가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 선로의 종단구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하고 낮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부는 대북 제재로 오는 26일 착공식 이후에도 공사를 시작하기는 어려운 만큼 당분간 공사를 위한 계획을 검토하며 북측과 사전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올해 11월까지 남측의 인도 지원 민간 단체들이 총 47억 원 상당의 결핵약, 분유, 밀가루 등 지원 물자를 북측에 반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 기간 인도 지원 단체의 북측 접촉 신고 54건을 수리했고 6개 단체가 14건을 반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측 인도 지원 민간 단체가 북측에 밀가루를 반출한 것은 지난 2016년 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연이어 한 이후 올해가 처음입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컨센서스, 즉 표결 없는 합의 처리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결의가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이나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환영하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비핵화와 대북 제재, 남북 관계 관련 사안을 협의하는 워킹그룹 2차 회의가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협의는 지난 7일 화상회의에 이어 2주일 만에 대면 협의 방식으로 열리는 것으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참석하는 1세션에서는 북미 협상 상황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션은 이동열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참석해 오는 26일 예정된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등 남북 협력 사업의 제재 적용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 전산국을 압수수색하고 현직 직원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직원들은 법원 내부 입찰 정보를 빼돌려 일감을 몰아주고 많게는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법원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내부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 빼돌려 수백억 대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수수색과 동시에 검찰은 현직 법원행정처 전산국 직원 강모과장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지난달 법원행정처가 수사를 의뢰한 대상에 포함됐고 1명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 씨에게 전자법정 입찰 제안서와 평가서 등 내부 문건을 건네고 그 대가로 수억 대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 씨는 자신과 부인 명의 업체를 운영하며 400억 원대 입찰을 사실상 독점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남 씨가 법원행정처 직원들을 통해 자신의 업체만 가진 고성능 물품을 입찰하도록 유도하거나 지인들의 업체들을 들러리 세워 일감을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업체에 법원 내부 정보를 빼주겠다며 접근해 계약을 따내도록 한 뒤 수수료를 챙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체포된 법원행정처 직원들을 상대로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자녀의 유학 비용을 회사 돈에서 뺏은 혐의를 받는 BBQ 윤홍근 회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BBQ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 문정동에 있는 BBQ 본사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BBQ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8년 동안 미국 현지 법인 자금 20억 원을 아들의 유학비와 생활비로 뺏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들을 현지 법인의 상근직 등기이사로 등록한 뒤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장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온라인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최근 장애인 학생을 성폭행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강원 태백미래학교와 인강학교는 내년에 공립으로 전환됩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원 태백미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영상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서울인강학교. 두 학교는 각각 내년 3월과 9월 공립으로 전환됩니다.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있었던 서울 교남학교에 대해서도 역시 공립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대책으로 내년 1월부터 장애학생 대상 폭력이나 성폭력,
차별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또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와 사범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 대책에 대해 학부모들과 현장 교사들은 곧바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수학교에 CCTV를 설치하면 인권 문제의 70-80%가 해결된다며 정책적 해결을 촉구했고 인권지원센터 운영엔 내실을 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상급 인력을 전문 인력을 배치해달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자문만 받고 현장은 시행 안 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 현장에선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아 적절한 교육을 기대할 수 없으니 특수 교원 확보부터 힘써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학교 교원이 92명입니다. 92명 중에 27명이 기간제입니다. 거의 4분의 1 이상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법으로 명시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를 고발할 수 있는데도 교육청은 팔짱만 끼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장애학생 인권 보호 의지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네, 위험의 외주화, 또 죽음의 외주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청년이 숨진 이유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이었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5월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크레인 붕괴 사고가 나 6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김용균 씨도 마찬가지. 열악한 처우에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내몰리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빈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명 이상 숨진 산업재해는 모두 28건. 생명을 잃은 노동자 109명 가운데 85%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청에서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기면 책임과 안전에 드는 비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소에서 매년 똑같은 중대재해가 발생되는 이 현실이 과연 노동자가 존중되는 사회,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사회입니까? 고 김용균님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걱정이고 고통입니다.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는 지난달 원청의 책임을 묻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안발전소 사고까지 나자 정부는 여당과 만나 법안 통과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제 국회가 이 사회적 참사의 가해자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안 통과에 정의당이 나서고자 합니다.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반짝 관심으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을 향한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반복되고 있는 비극,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관련해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의 정흥준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 리포트도 보셨겠고 요 며칠 계속 언론 보도도 계속 보셨을 텐데 먼저 고 김용균 씨 사망, 단도직입적으로 뭐가 가장 큰 문제인 겁니까? 개인의 잘못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생산이나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이런 현장의 문화들 이런 것들이 큰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구조적인 네.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은 고 김용균 씨 같은 경우도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는 일을 네. 하셨습니다. 사고 이후 2인 1조였더라면 사고를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이 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음.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이런 그 안전에 네. 상당히 그 어려운 일들은 두 명이 함께 가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서로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2인 1조로 이런 일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바뀐 것은 결국에는 이제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지금 발전소가 네. 이 하청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게 되는데요. 그 계약을 맺을 때 보통 경쟁 입찰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경쟁 입찰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인건비인 거고요. 여러 업체들이 경쟁해서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격을 낮게 써야 되고 가격을 낮게 쓰다 보니까 사람을 줄여서 써야 되고 사람을 줄여서 쓰다 보면 결국엔 2인이나 3인이 해야 될 것을 1인이나 2인이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청을 주다 보니까 외주업체에 이제 하청을 주다 보니까 입찰은 또 경쟁을 해야 되고 네. 단가는 내렸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줄어들게 되고 네. 그렇다 보니 2인 1조가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네. 입찰 방식 말고 그러면 네.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던 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수의계약이 좀 나은 2014년까지는 건가요? 그렇게 예. 수의계약으로 하다가요. 2014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 여기가 너무 이렇게 한 업체랑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공정거래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경쟁 입찰을 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전소들이 경쟁 입찰을 하게 되고 네. 그때부터는 이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낮춰지게 되고 안전에 위배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수의계약만이 답으로라고 할 수도 네.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비용, 돈 문제 때문이란 지적이신데 이걸 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외 사례도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위험하고 네. 또는 뭐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은 설비들입니다. 이 설비가 멈추게 되면은 전력 생산에도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이런 쪽에 있어서는 일단은 다단계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하청을 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서로 이렇게 하청이나 협력업체를 쓴다고 할지라도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현재는 이 안전에 대한 책임들이 협력업체에만 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원청은 지시만 할 뿐이지 뒤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어서 안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저희 자료 화면에 나가는 게 이제 영국의 사례인데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이제 살인에 해당하는 처벌을 요구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고의가 아니더라도 네.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징역을 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주 무거운 벌금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몇십억에 해당하는 이런 벌금을 물어야 되니까 사실은 기업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특히 이 본인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나 또는 이런 하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실제로 김용균 씨 고인 이제 김용균 씨 사례처럼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인원은 얼마나 지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나요? 지금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5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네. 전체 인원은 17,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약 9,000명은 정규직이고요. 네. 8,000명 정도가 이 사내 하청에서 일하는 분들이고 비율로 보면 한 46% 정도가 외주화돼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문제는 이 46%에 해당하는 이 용역 하청 직원들이 하는 일이 사실은 이 정비라든지 또는 연료 운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운영과 발전소를 돌리는 이런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안전과 좀 직결된 부분이다. 예,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하청업체 직원들에게서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할까요? 사실 현장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직원도 있을 것이고 네. 비정규직 직원도 있을 것인데 네네. 아무래도 신분 문제 때문에 좀 뭐 안전 문제에 대한 좀 지적을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여건 때문인가요?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물론 위험한 일을 조금 정규직들이 하던 일을 네. 하청을 줘서 마음대로 좀 하게 하면 아무래도 좀 편하니까 그렇게 해왔던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정규직들도 위험한 일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사실 업무에 대한 그 재량권도 가지고 있고 또 네. 일에 대한 통제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은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또 그런 것을 회사에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잘한 행동으로 칭찬을 받는 거죠. 개선 네. 사업이라 그래서. 방금 여기 태안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정규직이 점검을 했으면 컨베이어 벨트를 세우고 들어가서 일을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거라고 사실 보여집니다. 맞물려서 YTN 보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사망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전에 당일에 회사 측이 컨베이어 벨트 가동 업무를 지시했다 이런 증언도 확보가 됐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고 사람의 네. 문제고 또 국민의 이런 생명과 관련된 것인데 생산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빨리 이걸 돌려야지만이 예. 전력 생산에 차질이 없을 거고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좀 경영에 부담도 되고 당장에 좀 바꾸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네네.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지금 이 사고가 나셨던 이분이 하던 업무는 사실은 이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한 네. 1년 동안 지금 논의가 정체가 돼 있다 보니까 또 이것도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사실은 발전 5사나 한국전력은 굉장히 순이익이 아주 많이 나는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인천공항공사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처우도 좋고요, 직원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용 문제가 힘들어서 아니면 경영에 어떤 비용상의 압박이 있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못한다. 이런 거는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여기는 지금 에너지 산업을 민간에 일정 정도는 열어두면서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좀 쌓기 위한 정부 정책하고 좀 관련이 돼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조금 손을 봐야지만이 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일단 하청업체만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좀 와닿는데 네. 그러려면 또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위험 외주화 방지법, 이른바 김용균 3법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얘기도 한번 듣고 다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용균님의 죽음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작업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 벌어진 사회적 참극입니다. 2년 전 16년에도 구의역 비정규직 정비 노동자 김군이 김용균님과 똑같은 이유로 변을 당했습니다. 국회가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제 국회가 이 사회적 참사의 가해자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정의당이 기존에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3법의 명칭을 김용균 3법으로 바꾸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3법은 산재 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의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벌칙 규정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에 의해서 재해처벌 명문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 결국엔 2년 반 전에 네. 구의역 사고 때도 같은 법을 발의했는데 한마디로 국회에서 지금 이 법이 잠들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면 갑자기 또 법을 막 바꾸자고 하고 국민들의 네. 어떤 분노라든지 여론에 밀려서 그렇게 하다가 또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이랬던 것이 이제 여러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국민들의 어떤 정서도 있고 또 사실은 이렇게 바꿔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좀 생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중대재해가. 네. 그러니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던 저런 법안들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되면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3법이 뭔지부터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네, 정의당이 발의한 김용균 3법.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국민 생명 안전 관련 업무 도구 번천을 금지하겠다. 재해 관련해서 기업이나 정부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3법입니다. 사실 이번에 고인이신 김용균 씨 유품을 보면서 닮은 꼴
사고다, 또 판박이 사고다, 2년 전 그 구의역 사고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2년 반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바뀐 게 없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 네네. 입장에서는. 네네. 어떻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보강해서 법을 좀 입법화하려면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 두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위험한 업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외주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개인을 처벌한다든지 어떤 벌칙을 강화하는 문제들은 또 다른 폐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걸 좀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위험한 업무 또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들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 직접 이 정규직들이 하는 방안들을 이번에는 꼭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앞서 2인 1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네. 2인 1조 관련된 법은 세 가지 법 중에 좀 어디에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마도 그 세 가지 모두가 다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거는 이제 2인 1조라는 거는 좀 함께 해서 위험을 네. 좀 막자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 산업 현장에서 이 근로자들의 생명을 굉장히 좀 중시하는 게 된다면 네. 저렇게 처벌 규정이라든지 어떤 제도가 없더라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의 문제가 자꾸 앞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네. 좀 묻혀지는 것 같습니다. 네, 비용의 문제가 앞선다. 결국은 또 입찰 얘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건데 네네. 단순한 원청, 하청 구조가 아니라 지금 하청에 또 하청을 주는 구조인 산업 현장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고리를 좀 끊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단계 하도급만큼은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좀 없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이번에는 이렇게 발전소에서 공공기관에서 사고가 났지만 사실은 조선소에도 굉장히 많은 사고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고의 주 원인이 이 다단계 하도급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발전소도 사실은 다단계는 아니지만 하청업체가 또 다른 하청업체랑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또 그 하청업체가 다시 더 작은 업체랑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약간 다단계하고 비슷한 이런 것들도 좀 보여지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서 조영선 기자 리포트를 보면 지난해 5월에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도 크레인 붕괴 사고로 6명이나 사망한 바가 있고 이번 김우용준 씨 같은 경우도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자, 앞서 그 이정미 대표가 사회적 참사의 가해자가 되지 말자 저는 이 말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좀 하루빨리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노동연구원 정응준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40살에서 64살 사이의 중장년층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1년 동안에 3천만 원도 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빚이 있는 중장년층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40살에서 64살 중장년층 인구는 1,96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9.4%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은 10명 가운데 7명 꼴이었습니다. 개인별 평균 소득은 3,349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 증가한 가운데 남자의 소득이 여자보다 2.2배 많았습니다. 소득을 구간별로 보면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고 1,000만 원 미만이 30.2%로 뒤를 이었습니다. 1억 원 이상은 5.2%에 불과했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지난해 임금과 자영업 등으로 번 소득이 3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새로 일자리를 얻은 중장년층 70만 8천 명 가운데 67%는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중장년층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2%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이 24.3%로 가장 많았고 1,000만 원 미만이 다음 순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중장년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3,911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7.7% 증가하였습니다. 남자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4,607만 원으로 여자의 대출 잔액 3천만 원의 약 1.5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장년 가구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 비중은 63%였으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장년층은 73%로 1년 전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새해에는 자동차 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1월 중순부터 일제히 보험료 인상에 나서기 때문인데요. 인상폭은 3%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실적이 급격히 나빠진 자동차 보험회사들. 결국 내년 초 보험료를 일제히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2위인 현대해상은 내년 1월 16일부터 보험료를 평균 3.4% 올리고 나머지 대형 보험사도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1위 기업인 삼성화재 역시 조만간 인상률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모든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세입니다. 보험사가 일제히 인상에 나선 건 최근 대폭 상승한 손해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에서 지급한 보험금의 비중을 말하는데 올해 폭염 등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국내 11개 자동차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지난해보다 5%포인트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정비업체와의 재계약에서 요금이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자동차 보험 원가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험 정비요금이 지난 6월 인상됐습니다. 아울러 폭염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사용이 증가되면서 사고가 증가되어 손해율이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비요금 재계약이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보험료가 조금 더 오를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료는 개인과 영업, 법인 등 차주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오르는데 정확한 인상률은 인상 5일 전부터 각 보험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TV 홈쇼핑 상위 4개 업체인 GS 홈쇼핑과 CJ 오쇼핑, 롯데 홈쇼핑, 현대 홈쇼핑을 상대로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TV 홈쇼핑 업체가 중소납품업체의 재고 부담을 떠넘기거나 과다한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부당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8월 유통업계 부당행위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TV 홈쇼핑과 기업형 슈퍼마켓을 점검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장을 뜯은 스마트폰도 7일 이내에는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포장을 뜯은 것은 제품 손상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 변심의 경우라도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약 철회 효력은 반드시 기기를 반납해야 발생하지만 계약서에 이 내용이 빠진 경우가 많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신종 피싱이 기승을 부려 정부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인 3,340억 원으로 이 가운데 메신저 등을 이용한 피싱 사기 피해액이 270% 넘게 늘어난 144억 원입니다. 내년이면 지난 2009년 입주한 첫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동안 높은 분양 가격 때문에 임차인들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정부가 당장 목돈이 없는 입주민들을 위해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 분양 전환을 앞둔 경기도 판교 신도시의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전국 12만여 가구가 차례로 10년 임대를 마치고 분양으로 전환되는데 분양 가격을 놓고 임차인들이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5년 임대와 달리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은 주변 시세를 대부분 반영해 예상 분양가가 지난 2009년 입주할 당시보다 3배 가까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등한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분양받기를 포기한 임차인에게 임대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보다 1.5배 넘게 오른 단지의 경우 최대 4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파산했다면 LO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다시 임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분양 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자금 마련을 지원합니다. 집값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최대 10년 동안 나눠낼 수 있도록 하고 은행 등과 협의해 장기 저리 대출 상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들이 분양 전환을 위해서 충분한 자금 마련 계획과 분양 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준비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현실적인 분양 가격을 제시해달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전환을 받지 않을 거였으면 이 주택에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청약도 안 했을 겁니다. 저희가 청약저축통장까지 상실되어 가면서 이러한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청약한 이유는 바로 우선 분양 전환권을 보고. 국토부는 분양가 등 여러 입장 차이를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거쳐 접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처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인데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를 확정해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지정 준비를 마치고 관계기관과 이번 주 내 발표 시기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광명 시흥과 하남 간북지구, 김포 고촌, 고양시 화전동 장항동 일대, 성남 남양주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수능을 마친 고3 남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불명인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펜션에서 발견된 학생들은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들로 체험학습을 위해 여행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3명 가운데 8명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산재 사망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김용균 3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의 활동이 과거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비슷하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지시에 따른 것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도 또 특정인을 목표로 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3가지 이유였는데요.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는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비위 의혹에서 다시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특감반이 지난해 12월 전직 총리 아들을 포함해 참여정부 인사의 가상화폐 투자 현황을 조사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지난 정부의 민간인 사찰이나 비슷한 민간인 정보 수집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다시 공개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3가지 이유를 들며 왜 민간인 사찰이 아닌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하였습니다. 둘째,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당시 반부패 비서관실이 가상화폐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 국민 피해를 막았던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 비위 첩보 모두 그때 김 수사관이 임의로 수집했던 것이고 업무 범위 바뀌라 특감반장 등의 수정을 거쳐 폐기했다는 설명입니다.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그럼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금지시킨 점을 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을 김 수사관 개인이 기존 관행을 답습하다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지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향후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당내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조사단이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여부와 정권 실세에 대한 비리 보고 묵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TV 홍카콜라 프로그램의 첫 방송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방송에서 북한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정상회담 대가로 비밀리에 5억 달러를 지원받았다면서 이번에도 무상으로 답방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도 플루토늄 재처리를 통해 1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북한을 생각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으려고 원전 가동을 중지했다는 억측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산재 사망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김용균 3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 법안들이 2년 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뒤 발의했던 것이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기회도 놓친다면 국회가 가외자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일부 위험 작업에 대해 도급을 금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제조업 경기 침체와 관련해 정책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정부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고용과 직결되는 제조업, 특히 자동차와 조선업 경기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정부 책임부터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혁신 성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제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산업 정책이 없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뼈아픈 자성과 함께 고용과 직결되는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전략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일단 제조업의 축인 자동차와 조선업계 지원으로 고용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중소협력사의 신규 자금 지원과 만기 연장 등의 방법으로 3조 5천억 원 이상을 지원해 위기 극복을 돕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차 교체 지원이나 친환경차 생산 비중을 높여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조선업도 LNG 추진선 개발 등 친환경 스마트화로 개편을 가속화해서 재도약시킨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노후차 교체, LNG선 발주, 또 유동성 지원 등 단기 처방과 함께 친환경화, 또 스마트화 산업 트렌드에 맞추어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차, 미래선박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가라앉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북 지역처럼 산업과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는 각 지역별 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2만 6천 개를 만들 계획도 세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외 경쟁력이 낮아진 핵심 소재와 장비 산업 등에도 연구 개발비로 1조 원을 쏟아붓고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산업은행이 한국 GM의 법인 분리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신설법인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GM 노조는 이해 당사자인 노조를 뺀 채 협상이 이루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GM이 결국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산업은행이 법인 분리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급선회했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은 GM으로부터 받은 법인 분리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부채 비율도 개선되는 등 경영 안전성 강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인 분리에 찬성하는 대신 신설 법인을 글로벌 차원에서 준중형 SUV와 CUV 거점으로 지정하고 최소 10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GM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 출자 4,045억 원도 오는 26일 예정대로 집행하고 법인 분리 정지 가처분 신청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분리가 완료되면 전체 한국 GM 직원 만여 명 가운데 일부가 새 연구개발 법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생산 공장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는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조를 뺀 채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밀실 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산업은행과 GM이 어떤 협의와 합의를 했던지 간에 이에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배제된 채 그런 결정 내렸다는 것 노동조합은 용납할 수 없고요. 이에 당장 8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6만 5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을 6만 4,804건으로 집계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5년 평균치보다는 28.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된 주택 매매 거래량은 80만 5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감소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산출의 커피값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맥주는 줄이는 방향으로 조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통계청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460개 조사 품목에서 커피와 해외 단체 여행비 등의 가중치는 올리고 맥주와 도시가스, 휴대전화 요금 등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 동향 조사의 소비 지출의 변화와 술을 덜 마시고 커피 소비와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는 최근 흐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수능을 마친 남학생 10명이 강원도 강릉의 펜션에서 집단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그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은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12분쯤 강원도 강릉시 저동에 있는 펜션에서 10대 남학생 10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펜션 주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학생 가운데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7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어제부터 외부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학생들은 거품을 물고 있었고 곳곳에 구토 흔적이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 소식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강릉 현지로 가서 현장 상황을 직접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던 도중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까워했다면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로부터 실시간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함께 서울 대성고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상황 점검반을 구성하고 사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안전정보국장 등을 사고 현장에 급파해 사태 파악에 주력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행정안전부 등과 사고 수습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상황본부를 가동하고 현장 사고 대응과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은 수능 이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각 고등학교에 촉구하고 대성고의 개별 체험학습 진행 상황은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태안 화력사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로 작업 현장의 위험이 확인됐는데도 회사와 정부의 조치는 좀처럼 미덥지 않습니다. 위험한 줄 알지만 작업에 나서야 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불안할 따름입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안화력에는 발전기 10기가 있습니다. 김용균 씨가 사망한 90호기는 사고가 난 뒤 가동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컨베이어 벨트로 석탄을 나르는 1호기부터 8호기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희생자는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현장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일은 같은 비슷한 일이니까 현장은 달라도 나도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현장 막상 들어가게 되면 무서운 게 좀 많이 생겼죠 이제. 힘든 내색하면 걱정할까 봐 숨겼는데
작업 현장을 보고 가족이 건네는 염려 어린 시선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네가 일하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지 몰랐다고. 집에까지 오셔가지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한 하청업체 직원의 어머니는 내 새끼 죽게 놔둘 수 없다고 달려와 아들 손을 잡아 끌고 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사고가 난 구 10호기뿐 아니라 같은 위험에 노출된 다른 8기 설비도 즉시 가동을 멈추고 안전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컨베이어에선 반드시 설비를 멈추고 석탄을 치우도록 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묻자 현장 확인은 아직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대학교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이른바 강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대 시간 강사들이 오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대학이 처우 개선은커녕 강사들의 수를 줄이려고 한다는 게 이유인데 전국 각지의 다른 대학에서도 강사 감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대에서 강의를 맡은 시간 강사들이 강단을 떠나 파업 시작을 알렸습니다.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오히려 대학은 강사 생존권을 위협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파업의 이유입니다. 자본의 논리에만 매몰된 대학본부는 부산대를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파괴 행위를 막기 위해 우리는 파업을 선언한다. 시간 강사 노조는 대학 측이 계획하고 있는 사이버 강좌 확대와 학생 졸업학점 축소 등이 시행되면 전임 교원이 아닌 강사들은 설 자리가 줄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강사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사들의 강의 시수를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강의 시수가 줄어들면 강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번 학기 수업은 끝난 상황이라 강의에는 차질이 없지만 강사 노조가 성적 처리 업무는 중단하기로 해 학점 처리 행정에는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강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사들의 파업에 대해 부산대는 강좌 개설 권한은 대학에 있고 강사법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산대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다른 대학들도 강사법에 대비해 시간 강사 규모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여 강사들의 파업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어제 뉴스큐 퀵터뷰 통해 이야기 나누기도 했었죠. 불길 속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인 니말 씨에게 영주권이 주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영주권 수여식을 열고 39살 니말 씨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영주권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니말 씨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 불길 속에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승용차 배출가스를 2021년부터 10년간 37.5%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15일 폴란드 카토비치에서 끝난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15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행 지침이 합의된 뒤 선진국에서 나온 첫 성과물이어서 주목됩니다. EU 의회와 28개 회원국 대표들은 어제 브뤼셀 EU 본부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 회의를 열고 승용차 배출가스를 2030년까지 2021년과 비교해 37.5% 줄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군사 대국화를 가속하는 일본이 사실상 항공모함 도입은 물론 육해공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 등 첨단 영역에서도 공격력을 갖춰 무장을 강화하겠다는 야욕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새로운 방위 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과 이에 따른 구체적 무기 조달 계획을 담은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방위비로 우리 돈으로 약 27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음주전용 숙취해소 시작 808 해외 수출 808 정말 좋아요 여명 808 신제품 여명 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Whispered, words spoken out loud, clamoring, murmurs of doubt, quivering in your voice. 아직 우리는 진짜 엑스포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월드 엑스포 2030 부산. 오늘 나흘 만에 공기가 조금 깨끗해졌습니다. 따라서 모처럼 미세먼지 걱정 없이 바깥 활동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도 잠시 내일부터는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됩니다. 이에 따라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건강에 더 치명적인 만큼 황사용 마스크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매서운 추위는 없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 13일 만에 영상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보다는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표정 나쁘지 않습니다.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는데요. 다만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에는 새벽 한때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에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2도, 광주 0도, 부산 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수도권은 오늘보다 조금 낮지만 다른 지역은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11도, 광주 14도, 부산도 14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예년보다 추위가 덜하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목요일인 모레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강릉 펜션 사고 속보는 이어지는 9시 뉴스와 또 뉴스나이트에서 계속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